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너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방송 까고 있네 6화 생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마승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침바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바로 9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특집이라고. 네. 네. 이걸 왜 정했냐면 네. 사실 저희가 방송이 나간 다음에 네. 막 그 팟빵에도 제가 올리고 네. 유튜브에도 올리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엄청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도대체 9년 동안 뭐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만만해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거 자체도 좀 웃기긴 한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9년 동안 무슨 일들을 했었는지 국정교과서 반대 칼럼을 실었다가 고소 고발도 당해보고 이렇게 했었다.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댓글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댓글 다신 분은 도대체 9년 동안 뭐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댓글을 또 다셨는데 대댓글을 다셨는데 자기는 팟캐스트 열심히 들었다. 팟캐스트를 팟캐스트를 9년 동안 빼놓지 않고 열혈 청취자 꼬박꼬박 들으면서 응원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근데 사실 그분이 뭐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충분히 이제 세상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과 얘기하셨잖아요. 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그죠? 그래서 그럼 과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9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번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제일 많은 참 희한했던 반응 중에 하나였어요. 9년 동안 도대체 9년 동안 뭐 했느냐. 그러면서 이게 정권 바뀌고 이제 작년 이제 요 5월 이후죠. 5월, 네. 6월 때. 그때 이제 광화문 광장이나 청와대 근처에서 농성을 하거나 뭐 집회를 하셨던 분들한테 항상 하던 얘기들이 그런 맞아요. 거였죠. 너네 9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나와서. 근데 그분들 몇 년째 거기서 하고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네. 과연 9년 동안 흔히 얘기하는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이죠. 네.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도대체 지금 그렇게 공격당하는 입진보라고 공격당하고 이렇게 적폐라고 네. 공격당하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나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년 전에 우리 개칠바 작가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그때 이명박이 당선된 날 9년 전이면은 이명박이 당선된 날은 9년 전인가요? 그때가? 이제는 10년 되죠. 그죠. 이제 10년 10년 되죠. 그때 연애하고 있었죠. 지금 적폐시네요. 성훈한 씨. 그때 연애는 하고 있었으니까 이명박 같은 대통령이 지금. 네. 연애를 왜 합니까? 9년 전에요? 그 세상이 엄중한 시기에 연애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심했죠. 저는 해봤어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네. 애 보고 육아. 팟캐스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팟캐스트는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못 네. 듣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네. 주변에서 낙곰수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거 스마트폰이 없어서 저는 못 듣는 줄 알고 그래서 음. 그거를 들어볼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애 분유값 기저귀값 그때 당시에 한창 애 키우기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뭐 무상보육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그냥 공짜로 보내고 이러는데 네. 저희 집 애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그게 이제 차등 지원됐는데 네. 그 차등 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됐어요. 돈 개뿔도 없는데. 왜냐면은 이제 전셋집이 뭐 7천만 원 이상이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달에 그냥 꼬박꼬박 들어간 돈이 이제 어린이집 비용으로만 거의 50만 원 돈이었어요. 그거 버느라고 죽을 똥 살 똥 했었죠. 그러면 5년 전에는 육아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렇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뭐 했을까요? 또 제가 또 돈 벌고 이런다고 바빴죠. 그럼 우리
말하시는데 예, 저요. 이명박 대통령 이제 선거 때 그때가 저는 이제 대학생 때였어요. 저한테는 첫 이제 대통령 대선이었고 왜냐면 그 전 선거는 제가 고3이었기 때문에 2002년에는 그리고 첫 선거였고 그때 당시에 저는 당연히 이명박 같은 사람 뽑으면 안 된다. 그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친구들과 함께 그런 어떤 누굴 뽑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술 마시면서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시간 동안은 저는 작가로서 작업도 하고 전시도 하고 아니면은 회사를 다닌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그런 시간을 보냈었죠. 정의를 위해 안 싸웠구나. 그때도 정의를 위해 싸우진 않으셨네요? 그때 이랬어요. 자신의 성공 이런 데다가 아니 저는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해본 게 이명박 정권 때. 몇 번 했어, 몇 번. 이게 중요해 지금. 이 사람들이 묻는 거는 몇 년 전에 처음 시위에 나갔나? 깃발 들고 나가봤어? 이런 거잖아. 네. 그때가 이제 저 대학원생 때요. 대학생 때도 아니고 대학원생 때 등록금 투쟁 현장에 나갔었죠. 이것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혀 사적인 이익이 아니었던 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학원생이 학부생의 등록금 투쟁 현장에 나갔거든요. 대학원생은 대학원 등록금이 아니라 학부 등록금 반값 거기에 저는 대학원 공짜로 나갔거든요. 그래요? 4학기 내내 한 푼도 안 내고 다녔어요. 그래도 거학이랑 싸우는 그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다들 9년 동안 뭐 했냐는 소리를 들어도 싼 거예요. 저는 조금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이명박 때가 첫 대선이었거든요. 2002년에는 저는 물론 대학생이었지만 그때는 대학교 1학년들이 선거권이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나이가 이제 생일이 지나야 생일이 지나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이회창 씨랑 이제 대선에 붙었을 때인데 저는 그때 선거권은 없었지만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열성적인 흔히 이야기하는 빠였어요. 빠. 가족들의 표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원격표로 모아가지고 노무현한테 몰빵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못 주니까 표를. 그 다음에 이명박 때는 저는 솔직히 정동영 후보를 뽑기 싫어가지고 아무나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명박은 아니었어요. 무조건 이명박은 아니었는데 정동영 후보를 뽑진 않았습니다. 혹시 문국현 뽑았겠지. 아니 허경영?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 투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가장 처음으로 시위를 나가봤던 거는 이제 광우병 집회 때 나갔었죠. 제가 이제 광우병 그 시위가 굉장히 짧은 기간 있었던 게 아니고 긴 여름 동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제가 그 광우병 시위를 나갔다가 그 해에 또 어떤 여자애한테 차이고 지금 갑자기 연애사가 아니 차이고 자전거 여행을 이제 전국을 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광우병 시위가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시위 장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막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이런 시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그 다음엔 없네요. 저도 9년 동안 욕먹을 만한 했네요. 가만히 있었네. 저 큰 거 하나 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죠. 엄밀히 말하면 9년 안에 있었던 일이니까. 박근혜가 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씨가 청와대 거주 중이실 때.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전 대통령의 아버지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동상인 박정희 대통령 흉상에 군복 입고 있는 흉상 물레동에 있는 흉상에 제가 라카를 칠했죠. 빨간색으로.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아니잖아요. 장군 박정희. 장군 박정희에 대한 흉상이죠. 그게 박정희 개인을 어떤 상징화한 뭔가 이렇게 조형물 중에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최초로 만들어진 동상이에요. 왜냐면은 쿠데타 직후에 만들었던. 진짜 역사와 유대가 깊은. 아주 깊은 거예요. 근데 흉상에 주인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주인이 없죠. 지금 저는 그래서 영등포구가 그거를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거는 군부대가 관리들이 예, 있었고 군부대가 버리고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버리고 간 거.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예, 최양 씨가 저기 마가리 씨가 네. 저 승소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이거 그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잖아. 다 그렇지. 그죠? 방송할 때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이런 거 그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인이 없다고 판결이 나면은 네. 우리가 가져올 수 제가 그 뜯어. 그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구나. 뜯어버려. 판결이 그렇게 나면 네. 그럼 가져오시죠. 네. 그래서 와서 우리가 여기 같이 뒤에다가 이렇게 딱 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4인 방송이라고. 4인 방송이라고. 말 없으신 분의 네. 근엄한 모습으로. 아무튼 저 그런 거 했었어요. 예. 우리 고인 모독 하지 맙시다. 네. 고인 모독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사실 중요한 건 네, 저희가 9년 동안 뭐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과연 그 이번 정권 들어서 그렇게 입진보들 9년 동안 뭐 했냐, 뭐 무슨 단체들 9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난리냐 하는 그런 공격을 받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단체들 하나씩 꼽아보면서 도대체 그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9년 동안에 어디 9년 동안 짱 박혀가지고 뭐 하다가 마작이나 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서만 시위를 하냐, 네. 뭐 이런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네.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검토를 한번 거죠. 해보자는 거죠. 저는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집단이 네. 사실은 이 진보 언론들이랑 네. 초반기에 이제 시위랑 집회 많이 한다고 민주노총 민주노총 보고 특히 이제 9년 동안 뭐 하다가 이명박근혜 때 서술 10%를 때는 쫄아가지고 아무 말 못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만만하니까 그때서 그때 이제 기어나와가지고 기어나와가지고 시위한다. 네. 뭐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외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왜 그럼 감옥에 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문이 있어서 한번 알아봤어요. 네. 그러면 민주노총은 9년 동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자기나 하고 뭐 이랬을 텐데 왜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가 있나? 제가 그걸 알아봤습니다. 자, 왜 갔죠? 위원장에 대해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네. 얽혀있는 죄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장 먼저 2015년 네. 이분이 2015년에 위원장이 되었어요. 네네. 위원장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게 2015년 4월 16일 날 세월호 1주기 집회를 하셨습니다. 네. 거하게 맞서 싸우지 않고 세월호 추모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공격을 받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16일 날 1주기 집회를 하시고 네. 4월 24일 날 일주일 만이죠. 네.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셨어요. 총파업이요? 총파업 주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 네. 같은 해 9월 23일 네. 5달 만에 네. 2차 총파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14일 민주총궐기라는 배낭기 그렇죠. 농민이 사망했던 그 네네. 사건 있죠. 네네. 그 사건을 주도해서 기획한 사람이 한상균 민주노총 당시 위원장이에요. 그 네. 시위를 네, 시위를. 네. 이런 시위를 계속 조직을 하고 집회를 여니까 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이제 집시법, 보통 이런 걸 많이 걸죠. 집시법을 걸고 그렇죠.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죠. 예. 교통방해죄 네, 이런 그렇죠. 거. 여러 그다음에 가지. 가장 논란이 됐던 소요죄. 소유죄 네, 이거 광주 민주화 항쟁 때 그 시민들한테 적용했던 그 소유죄. 소요죄라는 거를 우리 헌정 역사상 딱 3번 적용됐던 죄예요. 소요죄라는 게. 누구죠? 광주 민주화 항쟁 네. 때랑 언니 동아대였나 어쨌든 그 학생운동할 때 한번 전남대. 네, 거기서 한번 걸렸고. 조선대였나 전남대. 네. 근데 이 2015년 네. 21세기에 20세기 쭉 건너뛰어갖고. 딱 끝나서 11월 14일 민주총궐기를 했다는 이유로 네. 소요죄를 걸어가지고 그거 되게 찾아내려고 애 많이 썼겠다. 그 당시 그 경찰- 당시에도 이게 소요죄가 되냐 안 되냐 어. 법학자들도 이건 소요죄가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로 도망을 갔죠. 그렇죠. 조계사에서 네. 숨어 있었는데 조계사에서는 이 종교시설의 뭐라고 해야 되죠? 피난? 네. 도망쳐온 사람을 내줄 수 없다. 도피해온 사람을. 네. 예. 자진 출두할 때까지 자기들은 보호하겠다. 그렇죠. 해가지고 한상균 위원장이 나중에 결국에 자진 출두를 해요. 87년도에도 명동성당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찰과 네. 개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아니 이 사람들 잡아가려면 날 밟고 가라. 네, 이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없는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이 돼요. 이 여러 가지 이 4번의 시위와 집회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소요죄는 공소 사실에서 빠집니다. 자기들이 생각해서도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된다 싶었던 거죠. 근데 일단 소요죄가 아니면 도로교통법으로 솔직히 구속시키는 나라가 어딨어요. 그렇죠.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장애인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부양 의무제 그거 그거 폐지한다고 시위하시던 분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기소돼 갖고 재판 받으셨어요. 이게 휠체어가 그 교통선 넘어갔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집시법이랑 도로교통법이 굉장히 악용되는 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이 됐고 지금도 아직 이제 수감 상태죠. 징역 3년인가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징역 3년인가가 나와서 지금도 아마 몇 개월 안 남았죠.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 논란이 있었던 9년 동안 당신들 뭐 하다가 지금 와갖고 석방을 외치냐. 그렇죠. 그게 왜 그랬냐면 작년 이제 광복절 특사였죠. 그렇죠. 광복절 특사 때 한상균 위원장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촉각이 곤두서 있을 때 못 나왔죠 결국엔. 특사가 안 됐고. 네. 그때 정봉주 씨가 그때 한상균 위원장 대신에 특사가 되신 분이 얼마 전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신 정봉주 전 의원이 마치 그거 같지 않아요? 이제 뭐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면 뭐 종교 가지신 분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술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바야바랑 예술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바야바! 그 종교 가지신 분들이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봉주 팬들이 나요. 4대 복음서에 나오죠. 4대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 바야바를 풀어주십시오. 마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한상균 위원장이 9년 동안 정말 가만히 있었으면 애초에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거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불편하게 정봉주냐 한상균이냐 이걸 선택하게 만들고 참 의문이네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된 건 2015년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전엔 뭐 했냐? 한상균 위원장 전에 도대체 뭘 했다고 이제 와서 난리냐? 민주노총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했던 파업 횟수가 제가 대충 해봤는데 됐네. 일단 손가락이 좀 모자라요.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일단 많이 했는데 빼곡하네요. 네네. 가장 컸던 파업이 이제 철도 민영화 때.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철도 민영화 때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반대를 했던 이슈였습니다. 그럼 그때 철도 민영화 그때 이 민주노총 산하 철도 노조에서 뭘 했냐면 철도 총파업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철도 총파업 때문에 그 기차 대수라든지 운행 대수도 확 줄고 운영 대수도 줄고 이 철도 총파업 철도 노조에서 우리가 파업을 하면 철도 운송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코레일이나 이쪽에서는 한국교통대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열차를 굴리다가 1학년 학생이 인명사고를 냈어요.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철도 총파업 때문에 이제 철도 민영화 이슈를 싸우면서 민주노총이 결성되고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향신문사 앞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이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어요. 그때 이제 경찰들이 들어갔는데 철도노조 이제 간부들은 이미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다 도망갔고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가져간 게 커피 믹스 한 통. 커피 믹스 한 통을 가져갔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면서 커피 믹스를 사다 줬어요. 커피 믹스를 드시라고 가져가지 말고 우리가 선물로 드리겠다고 이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네요 생각보다. 이게 민주노총 말고도 정교조 같은 경우도 가령 뭐 정교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차치하고 박근혜 때 이제 정교조가 비법화된 거잖아요. 법에 그렇죠. 법의 노조가 됐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사실은 이거부터 거꾸로 돌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노조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해주고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되는 법을 갖다가 동원해갖고 지금 구금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반대파들한테 저기 반발을 사니까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밀어준 거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네. 네. 그 부담스러운 이유는 오로지 정권 지금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정권이 작은 피해라도 입는 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걸 사수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저울질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전 정권에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올감했던 어떤 제도적인 힘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놨던 거를 이 정권이 들어서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당당하게 이걸 고쳐놓을 수 되돌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눈치 보고 눈치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뭔가 나중에 하면서 생겨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였죠. 문재인 이제 후보 당시에 그렇죠. 네. 성소수자들이 맞아요. 가서 이제 나의 존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차별금지 네. 만들어달라고 할 때 그거를 얘기할 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지지자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를 외쳤던.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소름 돋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그 나중에를 외쳤던.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문제로 치부되어 나중에 사람 취급해줄게.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말고 네, 지금 말고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울질을 할 게 거기서 눈치를 보는 어떤 세력의 저울질, 뭐 이게 정당한가의 저울질 이걸 할 게 아니라 사실 그 존재를 봤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바로 그런 거였죠. 니네들 9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갖고 얘기하냐. 그렇죠. 네. 뛰어들어서 얘기하냐. 여기에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트위터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줄 서 있는데 이유가 있다.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식당을 예를 들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너네 뭐 했냐 이걸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성주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요? 성주가 이제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나고 거기서 아마 네. 저는 이제 그 지역 근처 출신이니까 거기서 저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그런 연대가 일어난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경북 저희 이제 삼촌도 참외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삼촌이 광화문까지 와서 이제 저기 각종 투쟁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대도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살면서 처음 그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머리띠를 처음 둘러보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선거 전이니까 탄핵 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성주를 민주주의에서 새로운 성지다 이러면서 막 축해 세웠잖아요. 근데 그 선거가 시작되면서 성주 사람들은 되게 확신을 못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드를 처리하겠다 말겠다라는 말을 다 애매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아무도 저기 심상정 말고는 시원하게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봐야 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다들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성주 사람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선거 딱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주 사람들이 배신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투표했을 때 이제 득표율이 제 기억으로는 가반수가 안 넘었어요. 그 홍준표 지지가 48점 몇 %였고 그거는 제 기억으로 역대 가장 낮은 역대급이요. 경상도는 아무리 미워도 저기 새누리당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대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성주는 거기는 이제 지도 밖으로 쳐야 된다. 자기네들 사드 배치한다면서 왜 홍준표 찍었냐면서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이 성주뿐만이 아니고
밀양 송전택. 아, 네, 그렇죠. 네. 밀양도 그렇죠. 밀양 송전택도 그랬고요. 또 총선 때 광주에다 대고도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광주에다가 대고도 그냥 자기 편 안 찍으면 다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 안 찍으면. 특히 이제 그 성주에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저는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이슈에 맞는 이슈 파이팅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자기들이 그걸 못 맡게 됐으면 자기들 가가지고 뭐 춤추면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막 춤추면서 사드 반대하고 했었거든요. 아이고. 표창원 씨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없는 뭐 자꾸 이제 뭐 팩트 없이 그런 것만 가지고 네.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정말 팩트입니다. 네. 표창원 성주 내려가고 말이야. 내려가지고 춤까지 추시고. 사드 철회시킬 거라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철회를 못 시켰어. 못 시킬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국회의원이 네. 어떻게 합니까? 뭐 행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한마디라도 성주 시민들한테 그렇죠. 자기가 시민들한테 따뜻한 말이라도 그 약속 못 하고 지켜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는 지금 그때 성주 내려가서 이렇게 했던 많은 이제 사드 배치 반대를 했던 유명인들 중에 네. 그걸 끝까지 한 사람은 김재동 씨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김재동 그러니까 씨는 대선 끝나고도 내려갔어요. 그 성주를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당 지지자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진영 논리에 푹 빠지는 사람들한테 아 성주 욕하지 맙시다. 그리고 맞아요. 저기 지표를 봅시다. 이게 지금 성주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라고 얘기 한마디만 해줘도 좀 어느 정도 그게 그 성주 혐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성주 갈라치기 혐오가 뭐 이렇게. 성주 혐오가 좀 사라졌을 수 있는데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 관련 포스팅 올리면은 온갖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악플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대보잡한테 와서 이럴 정도면은 그렇죠. 그 성주 혐오가 굉장히 만연했어요. 그 당시에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뭐 저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 혐오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가 친척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저는 이게 이상한 일인 거죠. 한때는 민주주의 정치라고 축켜 세우더니 그 저기 홍준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홍준표를 그것도 많이 찍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많이 찍은 뭐 지금까지 기존에는 한 7, 80% 이상 나왔을 압도적이었죠. 텐데 예전 같았어요. 네. 80% 이상 나왔을 텐데 그게 과반수 못 채울 정도로 반토막이 난 상황에 얘들 봐라. 제가 그때 기억났던 게 뭐냐면은 뭐 딴지나 아니면 오유나 이런 뭐 클리앙 무슨 엠팍 뭐 이런 데서 네네. 겉봐라 이 새끼들 정신 못 차린다. 이래놓고도 결국에는 홍준표 찍지 않냐. 몇 프로나 40%나 그 뭐 얼마나 안 찍어야 그러니까 빵 프로가 나와야 딱 나와야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주 사드 문제만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더 소름 돋는 거는 이게 2014년에 이제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이제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어요. 지방선거였나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이거 저는 안산 출신인데 네. 안산에서 단원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이제 선거구가 2개예요. 네. 근데 네네. 그 중에 그 2군데를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때 네. 지금 세월호는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이지 그때도 그런 엠팍이나 그 오유 같은 어떻게 그런 새누리당 페이지에서 어떻게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에서 새누리당을 새누리당을 뽑을 당선이 수 있냐. 되냐 이런 소리는 또 나왔어요. 그리고 뭐 대놓고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욕하진 못했지만 그런 얘기는 쭉 있었단 말이에요. 뭐 자기가 원하는 뭐 그럼 어떡하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 뽑을 때까지 뭐 그러면 추모를 뭐 그만둔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건이 벌어진 그 지역에 사는 안산 시민들의 선택일 뿐인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원래 매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되는 곳이었어요. 거기도 근데 당선될 때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되게 낮았던 예능에 간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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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열을 이미 그게 균열인데 왜 개표 지도가 늘 이게 좀 빨간색, 파란색으로만 구분되니까 마치 그쵸. 거기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처럼 네. 보이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당선된 의원 자체도 그게 막 그냥 막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의원 내선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네. 계속해서 당선돼 왔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평가도 엄청 좋아요.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다 그냥 막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소속이라고 해서 그냥 싸잡아서 다 그냥. 하지만 물론 그 의원이 세월호 가지고 망언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네. 그거는 똑 떼어서 그걸 가지고선 비판해야지. 그렇죠. 근데 네. 일 잘했다는 평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세월호 슬픔에 빠져있는 안난 시민들까지 딱 싸잡아가지고 세월호 그 꼴을 당하고도 새누리당을 뽑을 수 있냐? 이게 또 9년 동안 뭐 했냐? 똑같은 아, 거죠. 그렇죠. 똑같죠. 네. 반대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송파구 주민이잖아요. 지난 이제 선거 때 송파구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어요. 송파구라고 하면은 강남 3구 중에 하나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대이변이 일어나는 게 세 개 선거구에서 두 군데에서 민주당이 된 거예요. 송파구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다 새누리당 쭉 해왔던. 강남 요 3구가 그렇잖아요. 네, 3구가 다 이제 거기 완전히 텃밭이었죠. 거기서 송파구에서 완전 뒤집혔던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한 지역구밖에 못 가져가면서 이건 큰일 났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었고 민주당에서는 승리했다라고 했었고 나머지 이제 커뮤니티들이 참 문제가 있는 게 저는 되게 기분이 나빴다고 할 게 지역 주민으로서 참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하지라고 생각했던 게 드디어 송파구에서 정신 차렸다. 아니 그게 사실 그런 말이 안 되는 평가잖아요. 그게. 네네.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저 사람의 어떤 뭐랄까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선 했을 것도 분명 그랬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성에 의해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젊으니까 나는 진보주의자니까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누리당이 하도 개판치길래 에이 민주당 찍자 해갖고 옮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이 선거라는 거는 되게 각자 되게 많은 계산을 해서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어떤 당이 되고 어떤 당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정신 차렸니 못 차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원사인 거죠. 도대체 그럼 9년 동안 대한민국을 뭘로 보고 계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네네. 뭐 사실 박근혜 정권 말에도 있었어요. 문단 내 성폭력, 무슨 예술계 내 성폭력해서 오타쿠 집단 내 성폭력 있었죠. 계속 이제 고발 형태. 그래서 이거 좀 변화가 일어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잠깐 좀 그게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이슈가 굉장히 커다란 이슈로 자리 잡았죠. 그렇죠. 여성주의라는 게,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그 과정에서 도대체 여성단체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지금 밥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다 여성단체 지금까지 9년 동안 뭘 했는지, 이거를 보려고 약간 이제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막. 너무 많아.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이 직접 보시란 말이에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지난 활동들이 아카이빙이 쭉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가 도대체 언제부터인지를 보면은 저는 제일 여성주의 관련돼가지고 이번 미투 운동이 제일 어려웠던 반응 중에 하나가 미투 운동 이 정봉주의와 뭐 미투 운동 일어나니까 진짜 미투 운동은 장자연 배우 사건을 다시 해야 된다. 그동안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도대체 뭘 했냐. 바로 그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도대체 9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미투 운동하냐, 여성단체들이. 장자연 사건 때 고소고발한 그 주체 자체가 여성단체들이에요. 장자연 사건을 고발한 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라고 했는 겁니까? 9년 동안 뉴스를 팟캐스트만 듣고 뉴스를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낙곰수 이런 것만 듣고서 뉴스 같은 거 그때 장자연 사건 해가지고 기자회견이라고만 쳐도 여성단체가 성명서를 낸 곳이 쭉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명서 냈었고 기자회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고 그때 그게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듣고 앉아있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지금처럼 난리 쳐봤어요. 광범위하게 말고 진홍 논리에 빠지는 사람들. 그렇죠. 장자연 사건 때 여성단체 뭐 했냐라고 하시는데 그분들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이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 때도 계속 그 논리 썼잖아요. 뭐 적을 이적행위 같이 취급했잖아요. 뭐
미스 논란 났을 때, 맞아요. DJ DOC 같은 경우 네. 이제 여성들이 목소리 내니까 친박팸이라고 그러고, 꼴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마치 그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적행위 취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 아니면 자기가 지지한 정당에 피해가 갈 것 같으면 다 적으로 몰아세우는 그 바보 같은 그 수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놓고는 뭐라 그러지? 9년 동안 뭐 했냐? 이게 모렴치 아닌가 이게? 너무 염치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 이제 페르시안이라고 그랬거든요. 프레시안의 그 서울이 기자가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 그 미투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쓰면서 서울이 기자에 대한 신상이 막 털렸잖아요. 네, 털렸죠. 예. 그러면서 이 기레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동안 뭐 했냐? 네, 그동안 뭐 했냐? 제가 포스팅했잖아요. 네. 쭉 찾아보니까 좋은 기사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아니 뭐 좋은 기사라기보다는 그거는 주관적인 평가니까요. 네. 한 600 몇 개,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사를 썼는데 이거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사 썼어요. 이명박 까고 삼성 까고 그렇죠. 박근혜 까고 그런 기사를 주로 썼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9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이러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9년 동안 신문 안 보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프레시안 안 봤다는 얘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그 코미디언 강유미 씨가 막 이제 국회의원한테 가갖고 단도직입적으로 막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선 댓글들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꾸 제가 이제 언급하는 게 딴지, 오유 막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극성. 네. 자기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 저게 저널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레기들이 못했던 거 강유미가 다 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저널리즘인가라고 따져보고 비슷한 질문들을 한 적이 있었나 기자들이? 그걸 따져보니까 그런 기사들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니 애초에 기자들이 9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왜 해직을 당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왜 해직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고 뉴스타파를 만들고 국민TV를 만듭니까? 아니 저널리즘이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우리 공기 중에 저널리즘이라는 게 어쨌든 계속 뭔가 이게 유지가 되어왔던 거고. 그리고 딴지일보에서 저널리즘 얘기하면 그게 솔직히 염치가 없는 거죠. 너무 모렴치하다. 황우석 사건 때 아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어 진짜. 난 폐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딴지일보는 그때 예언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우리도 뭐 너무 그러지 말자. 항상 뭐 예언자들의 모임이지. 9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이러냐 가만히 뭐하다 이런 사람들의 이 논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사람들은 이 얘기했어요. 박근혜가 그래도 청와대에 그렇게 오래 있었고 엄마 아빠도 여였고 이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잘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박근혜 뽑았단 말이에요. 이명박 뽑은 사람들은 현대사장까지 했고 서울시장도 했고 아무래도 더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명박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을 갖다가 무기 삼아갖고 누군가의 현재 지금을 판단하는 거는 그 바보짓을 보수 진영 사람들도 했던 거를 지금 진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보수 애들은 자기 편을 옹호하려고 쓰는데 이분들은 자기 말고 다른 적들을 공격하려고. 그렇죠. 심지어는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이게 사실 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한 건데 저는 박근혜 이제 정권 때는 애 보다가 시간이 남아갖고 만화도 하나 그렸어요. 이제 정권 비판하는. 정권 비판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당선 무효다. 왜냐하면 국정원 이게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없고 국가기관이 동원된 관권 선거다라는 내용의 만화를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릴 때 마음이 어땠냐면 이렇게 자료 조사를 되게 오랜 시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공개돼 있지도 않고 그때 뭐 선관위한테도 전화하고 온갖 군데 다 전화해서 취재하고
취재를 저 혼자 다 했었어요. 뭐 이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제 이 뭐지 그 당시 법이 지금 없어진 거 같은 거 다 확인해가면서 그 만화책에 실린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욕망이 드냐면 이렇게 막 팩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예. 그러니까 이 저기 막 고백하자면 선동하기 위한 만화였어요. 그게 뭐랄까 그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이걸로 그 선동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거죠. 네. 부채질하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 큰 일을 갖다가 그냥 조용히 뒀구나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네. 그때 그랬어요. 네. 그 이후에 웃긴 일이 많았잖아요. 별장 저 김학의 처장 같은 경우 별장 성접 때부터 해갖고 최동욱 같은 경우는 댓글 수사하다가 갑자기 혼외 자식 그것도 결국 국정원이 사찰해갖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지금 이제 검찰 총장 됐나요? 윤석열? 네, 윤석열. 검사장. 윤석열 같은 경우도 트위터 몇천 개 발견했다가 바로 여주시청장 한직으로 내려갔잖아요. 이 과정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한직은 아니고. 한직은 아니고. 네. 뭐 그렇죠. 한직은 아니고. 네. 좌천은 좌천이죠. 지방으로. 그 임무에서는 손댈 수 없도록 외부로 그냥 몰아버린 거죠. 예. 그때 그 목소리 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투사분들은 별로 목소리를 제가 안 냈던 것 같거든요,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정치신세계라고 하는 그 팟캐스트 너무 웃긴 것 같아. 권순욱, 김선진, 김반장, 그다음에 뭐 윤가피 이런 사람들이 9년 동안 뭐 했는지 좀 파악을 해주겠어. 뭐 했는지 궁금해요. 자기가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또 막 되게 열심히 한 것 같긴 하다. 페이스북 열심히 했죠. 나도 열심히 하긴. 팟빵 뭐 이런 데다가 댓글 단 것 같아요. 그 어제자 댓글인 것 같은데 뭐 자기가 하다가 내가 악플 보고선 이제 자기 비평을 했나 보죠. 비판했나 보죠. 그랬더니 내가 댓글 웬만하면 안 달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내가 기자밥만 좀 몇 년 먹은 20년 먹은 사람이고 한국에 20개도 안 될 때 언론사 20개도 안 될 때부터 기자 했던 사람이고 나 그 데스크까지 맞다. 기자 그 언론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데스크까지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거는 데스크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여러분. 책상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그러면서 막 자기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뭐 했고 기자 활동을 했고 뭐 지금까지 뭐 이런 투쟁을 했고 투사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명박 박근혜 거의 말쯤에 나와고 갑자기 막 듣도 못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뭐 하던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낙곰수의 아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낙곰수가 해서 이게 팬덤이라고 하는 게 돈이 되는구나. 이거를 김어준과 그 친구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분들은 음모론이 잘 팔리네. 이거 하나랑 음모론을 소비하는 우리의 팬덤들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주는구나. 갖다 바치는구나. 이거를 간파하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음모론을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극적이어야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이미 말초신경이 그렇게 자극이 돼야만 반응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언론 정론 적필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우리가 파이가 작을지언정 이만큼을 우리가 팬덤을 먹자 확보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래 이 극렬 지지자들 그러니까 다른 매체에서 문바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비판 없이 지지만 하는 맹목적 지지자들을 우리가 먹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한테 스피커 역할을 하자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 갑자기 나타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냥 뭐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이게 근데 자기 얘기를 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9년 동안 뭐 했냐라고 하는 그 소스 그런 스피커 역할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9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저는 진짜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도 해보고요. 네. 그 옛날에 자유경제라는 곳에서 이승만 두상 만드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것도 제가 막 걔네들이랑 막 싸우고 자유대학생연합이라고 그 세월호 천막 농구장 앞에서 치킨 뜯는 이벤트를 기획했던 걔네들이랑 오프라인에서 토론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 동안에 그 김반장이라거나 권순이라거나 이런 애들이 한마디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들 분명히 페북에 했다고 할 거야. 아, 분명히 뭔가 했겠죠. 네. 근데 뭔가 그렇게 막 나와가지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광화문에는 항상 그 세월호 리본이 있고 또 민주노총 출신 그 분들이나 아니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권이라고 하는 분들, 네. 뭐 그쪽에서는 입진보라고 부르는 분들이 항상 천막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그분들은 천막을 한번 와봤는지나 모르겠어요. 갔다 그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유치하게 너네 뭐했어? 우리도 똑같이 굴지 맙시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유치하죠. 굉장히 유치한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쪽에서 이제 입진보라고 찍는 단체들이 있어요. 입진보라고 찍는 단체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제가 또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지금 그 정권 말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파이팅을 하는 거는 이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촛불 집회로 인해서 정권이 바뀐 그 자체 운동 자체는 굉장히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굉장한 이제 새로운 정치 투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촛불 혁명을 했는데 니네는 뭐 했냐? 갈라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니네는 촛불 혁명의 참여자가 아니다. 자기들이 진정한 촛불 시민이고 뭐,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제 기억에 권순욱이라고 하는 분은 탄핵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 그러니까 탄핵 안 될 거라고. 저도 기억나는데 탄핵이 불리하다. 그때도 그 논리를 했어요. 지금 하면은 지금 반사 이익을 충분히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게 무리다 이런 식으로 뭐 탄핵 절차가 쉬운 줄 아냐 이런 소리 막 해대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순리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판에 거기서 지 혼자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거 기억나요, 저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9년 동안 뭐 했냐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축해 세운 사람들은 낙곰수잖아요. 그렇죠. 그 9년 동안 정말 거악과 맞서 싸우고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기의 신변 이런 걸 다 버리고 안전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싸운 축해 세우잖아요. 영웅처럼. 저는 요즘에 곰곰이 보면은 이번에 우리 국민TV 얘기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할게요. 우리가 까고 있는 준비할 때 그 제작진이 다른 프로그램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 중이었어요. 네. 그 국민TV의 간판이나 다름없는 김용민이 이제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제작진이랑 같이 뭐 몇 주 동안 되게 뭐 내용이랑 이런 걸 준비했었는데 먼저 제안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봉주가 마침 서울시장 출마하고 싶으니까 그 SBS 라디오를 갖다가 정봉주의 정치쇼 그만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로 바로 달아나 버렸어요. 거기서 SBS에서 공중파에서 뭐라고 하니까 없던 일 해오선 지금 국민TV 조합원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버림받았어요. 당신을 버렸어. 애저녁에 그렇게 달아났고 걔네들이 달아나서 그 한 짓이 뭐예요? 자기 친구가 이제 성추행 됐는데 그거를 갖다 공중파를 동원하고 자기 인맥이랑 팬덤을 총동원해서 자기 친구를 비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결국은 정봉주가 지금 자연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사과를 안 했잖아요. 정봉주 당사자도 안 했고 징계받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어준이 무슨 말했어요? 한마디라도 이런 방법. 김어준도 사과 안 했고 김용민도 사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를 방종하는 게 뭐냐면은 딴지 같은데 게시판 오유 뭐 이런데 게시판 들어가면은 와 아직도 아니 이거 그날 카드 사용했다는 거지 거기 갔었다는 거지 성추행했다는 증거 나온 거 아니잖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봉주가 잘못한 게 아니다. 뭐 키스미스가 뭔 죄냐? 키스미스 미친. 그거는 다 이제 흐리는 거잖아. 사실 이 사람들은 지난 정권에서 뭔가 용감하게 말했다고 하지만 결국에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지금 나눠 갖는 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봉주의 빈자리를 김용민이 신속하게 꿰차듯이 그런 식으로 나눠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봉주의 그 성추행을 갖다가 서로 덮어주려고 하고 그 자기들의 손에 들어온 권력을 지키는 과정인데 이 얘기를 하면은 야 저기 얘네들이 그래도 과거에 한 게 있는데 말이야 이런 논리로 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거 저 사람들 되게 맞는 얘기하네. 그래서 지지를 해주고 무슨 뭐 후원을 해주고 뭐 10,000원이지만 한 달에 10,000원이지만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고 좀 삐딱선 타고 갑자기 권력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그 카르텔을 형성하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돼, 견제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그게 내 권력이냐 내 권력을 비판당하느냐 네. 여기서 어이씨 외과하고 앉아서 족도 모르는 게 그래, 이런 내가 식이었죠. 9년 동안 엄청 열심히 들었던 팟캐스트인데 난 9년 동안 팟캐스트 진짜 열심히 내가 여기다가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네. 그래서 마치 그게 배당금이라도 나올 것처럼 일체 이런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분들은 이제 그런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굉장히 9년 동안 뭐 했는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전교조도 있고요. 네. 전교조도 9년 동안 뭐 했냐. 특히 아까 언급하셨던 네. 여성단체들. 그다음에 청소년 요즘에 청소년 참정권 운동하는 그렇죠. 청소년들 있죠. 예. 청소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생들 옛날 한 총련이 이제 없어지고 뭐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그런 대학생 단체들, 그 다음에 성소수자 단체들도 많이 공격받았죠. 네. 뭐 이런 단체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뭘 했냐? 아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촛불 집회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촛불 집회를 자기들이 갖고 싶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촛불 집회가 그냥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 촛불 집회,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2016년에 있었죠. 2016년에 있었는데 그 2016년 전에 제가 아까 한상균 위원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2015년 11월 14일에 있었던 게 민중총궐기예요. 네, 그렇죠. 민중총궐기인데 이때 이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실려가셨다가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박근혜 탄핵 그쯤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작년 가을 정도에. 네. 그때 이제 그 백남기 농민은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소속이 아니었는데 왜 민중총궐기에서 그 물대포를 맞으셨냐면 민중총궐기라고 하는 이 집회 자체가 민주노총에서 주도를 하긴 하지만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연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성소수자 연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대학생연합회 한대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들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전교조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금속노조 뭐 무슨 노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체. 대표적인 거는 50여 개 정도 되고요. 그 밑에 산하단체들이나 아니면은 작은 지역단체들까지 하면 6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집회예요. 그러니까 총궐기가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운동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합을 그때 당시 촛불 집회 때 그 이름이 있었죠, 공식적 명칭. 네, 원래는 민중총궐기 6차 민중총궐기인가 그랬어요. 원래 명칭.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JTBC에서 태블릿 PC가 나오고 하면서 이거 우리가 민주총궐기를 하기로 했지만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거든요. 그 집회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우리가 민중총궐기를 하려고 이 돈을 모았지만 이거를 이 시국에 민중총궐기를 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민중총궐기를 하되 이거를 박근혜 퇴진 집회로 바꿔서 하자. 그래가지고 촛불 집회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렇죠. 3차 촛불 집회가 바로 민중총궐기 대회였어요. 원래. 네. 그래서 1차 집회가 경찰 추산으로 5,000명, 집회 측 추산으로 35,000명이 모여서 1차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2차 집회가 30만 명 정도 됐어요. 네. 그 3차 민중총궐기 때가 1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했을 때 3차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지? 그게 민중총궐기 때문에 전국에 있던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올랐기 때문에 100만 명, 140만 명이 모였던 거예요. 그때 민주노총이 모았던 돈으로 초반기에 있었던 촛불 집회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승차는 아까 말한 정치 신세계 이런 애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노총은 계속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민중총궐기 하려고 1년 동안 조합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무대 세우고 특히 또 김재동 섭외해가지고 MCB 주고 뭐 다 했던 거죠.
안 그래도 집회할 때 되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거리가 텅 비어갖고 문화재처럼. 네. 이걸 우리가 허락을 받았잖아. 이걸 누가 사전에 허락을 받았고, 누가 이거를 조직했고, 또 공연도 많았잖아요. 네. 이 공연들을 누가 하지? 분명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무시했어. 이제 그럼요. 자발적인 민주투사들, 촛불 깨시민들은 이거를 너무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그 안에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기획하고 그렇죠. 조직하고 연출하고 또 이렇게 확장력을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제 민중총궐기에서 민주노총들은 아마 한상균을 석방하라 이게 제일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내부에서도 이거 하면은 조금 오히려 이걸로 저렇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이적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저걸 이렇게 할 수 있다. 잃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얘기하려고 했네 이러면서 빌미 잡힐 수 있다 이러면서 서로 단속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말을 안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하려고 했던 거를 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민주노총이라는 거는 이제 돈도 돈이지만 조직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 다음에 촛불행동 시민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촛불문화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박근혜 퇴진의 날 즉시 퇴진의 날 행사 그때가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행사였는데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던 거는 토대가 그때까지 모았던 민주노총의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섭외, 기획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쭉 이어나갔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갑자기 이제 뭐 다 같이 촛불 들고 광화문 갑시다 그러면 다 같이 와가지고 와 하면은 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무대를 설치해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 그게 바로 요즘 여러분들이 입진보라고 까고 있고 9년 동안 뭐 했냐고 묻고 있는 그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9년 동안 뭐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오유나 딴질보를 안 해요. 네, 그렇죠. 하는 사람 있을까? 아는 사람이 하는 사람 있겠지만 오유나 딴지에서 활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하는 활동을 오유나 딴지에서 홍보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광장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 깃발 들고 박근혜 퇴진하라고 구호 외치고 이러는 분들이에요. 게시판에다가 박근혜 퇴진하자, 박근혜 퇴진하라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러면서 맞아. 내가 아는 기자한테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네, 오늘도 올라온 글이 있더라고요. 딴지에 아는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 그래갖고 이제 제목이 그거예요. 아는 기자 이미 카더라요. 자기 아는 기자가 한겨레인가 뭐 어디 경향인가 이쪽에 있는데 요즘 대단하다고. 사실 다른 데 같으면은 안희정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오르고 있다고. 이걸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비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레임덕도 안 올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막 자기 아는 기자와 이런 얘기를 나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제발 일기장에 쓰세요. 커뮤니티 말고. 저는 그냥 그런 거에 댓글이 막 달리면서 막 좋아요가 눌리고 이러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이런 표현하기 되게 싫은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준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9년 동안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면은 화나죠. 정말 화나죠. 입진보란 말 누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김선진 부류가 아마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네. 아니 김어준도 많이 쓰던 많이 표현 쓰죠. 아니에요? 김용민도 아주 즐겨 쓰는 김용민도 많이 즐겨 쓰고. 저는 사실 김어준이랑 김용민이랑 이런 분들이 입으로 진보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죠. 입진 보면 그분들이 자기 그러니까 리비도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뷰도 자기 리뷰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입진 보니까 나 다른 입진보를 용납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안타까운 거지. 예. 좀 자아 비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9년 동안 뭐 했나 여러분들 팟캐스트 열심히 들으시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훌륭한 일을 하신 거고 오유나 그런 커뮤니티 활동하신 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다. 왜냐면은 오유도 전혀 역할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민주당 가입해가지고 당비 모아주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경선 승리시키겠다고 자기들이 이제 온라인 민주당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투표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안 했어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한 표 한 표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다 전부 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초석을 하나씩 쌓으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만 쌓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진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한 똑같은 거죠. 한 표를 행사하고 지금 정권이 탄생하기 위해서 다 초석 하나씩은 다 놓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래요. 그 작년 이제 대선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던 그 벚꽃 대선 이때 당시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라고 선언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매도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지금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뿐만 아니라 이제 안철수를 만약에 공개 지지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아주 조돌리거나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까고 있는 출연자들을 갖다가 입진보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저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의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지. 그 사람들 분명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정치 기득권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렇죠. 이제 그게 기득권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득권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을 좀 공정하게 옳게 쓰든지 그래야 될 텐데 당신들 지금 이제 기득권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제일 먼저 돌아오는 말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권력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러는 거야. 야 내가 무슨 권력 있어? 그래서 내가 시의원이라도 했어야지. 시의원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거, 거기에다가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 이런 상태. 그러니까 착각이란 거는 아까 인터뷰 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이 한때는 깨시민이었잖아요. 네. 깨어있는 시민. 근데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졸고 있거나 쿨쿨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는 시민, 깨시민이 아니라 자는 시민. 자는 시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제 좀 일어나라고 깨우면은 백중팔군 화부터 내. 왜 깨웠냐고. 나 원래 끼 있었다고. 나 앉았어. 자기가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옳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고 싶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다른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거를 좀 들어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이거를 갖다가 진영 논리로 해서 그런 목소리는 전부 다 적의 목소리. 뭐 이렇게 뭐 저희도 뭐 일배충 소리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즈음이면은 저희 엄청나게 까일 일이 하나 떠요. 네. 그건 어차피 기사 엠바고 하나 있는데 어쨌든 네. 그 밥숟가락 얘기가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죠 저희가. 한국 사회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 당 이제에서 이제 사무실을 차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수막도 걸리고 여기저기에 그런 상황이죠. 근데 가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밥숟가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누가 얹었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송파구 살고 있는데 그 송파구 저는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송파구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나온 후보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표현을 그 현수막에 걸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무슨 모 출신. 그거 쓰지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못 쓰게 했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썼던 사람들 현수막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제까지도 걸렸어요. 어제 지금까지 걸려 있어요. 저 오늘 받아온 명함에도 써 있더라고요.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철거해야 되는데 뭐 새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사정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뭐 했는지를 보여달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정책을 펼친 건지 어떤 것들을 할 건지 뭘 할 수 있는지를 그걸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은데 전면에 내세운 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뭐 무슨 보좌관 아니면 노무현 무슨 특보 출신 아니면 노무현 네. 변호사 뭐 이런 거 아니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 그거 거기다 그 다른 사람이 한 업적에 자기 그 밥숟가락 얹지 말고 그거 홍보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 옛날에
박근혜 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 후보들이 네? 박근혜 복심 뭐 해가지고 이준석, 저거잖아. 손수조, 진실한 사람? 그 박근혜 퀴즈. 진실한 사람. 박근혜라는 걸 잘 못 쓰니까 네.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거 동네에 가면 이만하게 대형 현수막으로 악수하면서 찍은 사진 걸어놓고 그렇죠. 그거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러니까 현수막에 자기 얼굴보다 박근혜 얼굴 훨씬 크게 많이 그렇죠. 나오는 거. 약간 그거 보셨어? 저는 어떤 후보 현수막을 봤는데 자기는 뒷모습이야. 문재인 대통령이나 악수하는 사진인데 자기가 뒷모습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뒷모습인데 그래도 이해를 해. 그거 제가 합성해 드릴게요. 그 후보님들 그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합성 기가 막히게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나란히 있는 사진인데 네, 여러분 9년 동안 9년 동안 포토샵만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예시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저랑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 하나 있습니다. 그거 많이 애용해 주세요. 아, 총선 이번에 나가시나요? 아니 안 나가는데 그거 이제 장당 1,000원씩 받아서 좀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뭐 이 사람들 어디 저 좋은 일 하시는데 도와드려야지. 아 그럼요. 네. 저는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저 영상으로도 그거 쓸 수 있거든요. 그 합성해가지고. 나 능력이 없어. 괜찮아요. 우리 저는 만석이 빌려드릴게요. 만석이. 만석이 귀엽습니다. 만석이 귀여워요. 그 만석이를 그래 안고 문재인 대통령 그 개 이름 뭐예요? 걔랑 같이 있는 걸 때 합성할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네 집에 살던 개랑 같이 있던 개. 그렇지. 역시 김만석 딱 해가지고 그 정도.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런 거예요. 9년 동안 뭐 했냐, 뭐 촛불 집회 할 때 뭐 했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한창 이제 촛불 집회하고 그럴 때 민중총궐 쭉 이어져 갖고 100만 명이 나오기 직전까지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제 네. 우상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였나요? 네. 우상호가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민주당은 광장에 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광장 말고 제도권 안에서 싸운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왔었어요 거기에. 근데 100만 명이 나오자마자 그 뒤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참 비판받아 마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권에서 싸우고 빨리 탄핵안을 만들어서 가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이제 뭐 국민의당이나 이제 그 선을 가결 정족수를 넘기냐 마냐로 이게 싸우고 있을 때라 섣불리 이제 하지 못했던 건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번복하고 뭐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광장에 나가야겠다 이런 방구의 어떤 발언도 없이 그냥 나와서 파란색 사실 그랬잖아요. 목도리 들고 개별적으로 나가는 건 막지 않겠다. 개별적으로 나가는 건 막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제 민주당이라고 깃발 들고 나가진 않겠다. 사실 민주당 깃발 있었어요. 네, 그렇죠. 각종 지역위에서는 올라오니까. 지역위에서 이제 올라왔죠.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이 말이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불만 우리가 이제 저기 정권 교체됐는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뭐 그런 소외계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런 목소리 낼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목소리로 문재인이 만만해 보이냐? 나 이거 만만해 보이냐는 말이 이게 영어로 어떻게 돼요? 네?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만만하면 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그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만만해 보여? 내가 만만해 보여라는 말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의 우리가 아까도 다음 말 뭘로 할까 고민했었는데 갑질 특집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 만만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재인이 만만해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를 상대를 봐가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자존감이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나는 만만한 사람한테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나는 만만한 사람들한테 하니까 남들도 다 만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만한 사람한테만 갑질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냥 대통령한테도 막 행사하는 권리를 갖다가 문재인한테 왜 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심지어는 그 전까지도 쭉 해왔던 걸. 그러니까. 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좀 만만한 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좋아할걸요? 아니 오히려 더 만만하게 대했잖아. 이렇게 저기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막 그 닭에 비유해 가면서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만만하게 보고서 했었잖아요. 그래놓고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흉사에 낙하치라고 막 저기 만만해갖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절대악처럼 막 세워놓고는 지금 다 구치소에 계신데 지금 사실 거학이 어딨어요, 거학이. 그러니까 거학 다 구치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새누리당이 이자스민 의원을 영입했었죠. 영입했을 때 와 정말 대단한 당이다. 이 당은 무서운 당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먼저 했어야 돼요. 네. 여성이자 외국인. 네. 그거를 진보 진영에서 못하고 새누리당에서 먼저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새누리당의 이제 맥을 잇는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내는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은 김문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약간 날카로웠던 어떤 이 정치적 싸움, 두뇌 싸움, 이수 싸움 이런 거 없어졌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중이라니까요. 네. 거기는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은 이자스민을 자기네 정치적 어떤 스탠스로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마찬가지로 맨날 비례대표 1번 보면은 이게 장애우를 갖다가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정치 활동을 제대로 하게 도와준 적이 없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생색내는 우리는 이만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입니다라고 이거는 새누리당, 민주당 똑같이 그 짓거리를 반복해왔는데 결국에는 권력을 나눠먹는 짓을 갖다가 반복한 거잖아요.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라 생각하는데 이자스민 의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만한 사람들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거를 추진을 해서 밀어붙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거고 지지자들도 그거를 용인할 수밖에 없게 그걸 이제 새누리당이 그렇게 했던 건데 물론 이제 이자스민 의원이 정말 필요한 법안 같은 걸 발의하고 아동이나 이주민에 관련된 법안은 이자스민 의원이 굉장히 좋은 법안을 많이 발의를 했어요.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자체가 이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워낙 보수적인 무슨 한민족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었는데 새누리당은 이자스민 의원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슈 자체는 자기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렇죠. 네. 자기네는 그냥 그 이주 여성을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로 이렇게 내세운 생색내고 그걸 끝인 거였죠. 사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하나 이거 진짜 무섭다. 이 한국 사회는 진짜 헬조선 같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진보정당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자스민 의원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판했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족을 막 유입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 이런 식의 진짜 멍멍이 소리 아니에요. 멍멍이 애초에 진보 정당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자기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진보가 진보적이지 않았죠. 자기들은 진보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런 질문을 지금 스스로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진보랑 보수를 나눌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결국 무슨 여성 참정권 정도에만 그 정도에만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찍었으면 진보. 네, 지금 자기들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9년 동안 뭘 했냐고 자꾸 얘기하셨는데 9년 동안 했던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왜 9년 동안 저는 오히려 9년 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딱 임기 말이 훨씬 정치적인 논의가 다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그저 이렇게 진영 논리, 문재인 이렇게만 넘어가냐. 저는 9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수많은 진보 의제들, 다양했던 그런 의견, 정치적 함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잘 생각해보시는 게 이번 화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한 거 말고도 우리는
많은 걸 했단 말이에요. 9년 동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법안을 바꾸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계속 목소리를 내었단 말이에요. 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못한 이유는 규모도 작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한테 그 사람 목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인 적이 없던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와서는 뭐 문재인이 만만해 보여 이런 말로 돌부려치거나 아니면은 너 지난 9년 동안 뭐 했어 이런 말로 그 모욕이에요, 모욕. 자기가 그만큼 세상사에 오로지 이 진영 논리, 정치 수싸움 이것만 관심 있다는 정치공학밖에 관심 없다는 자기 고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무튼 참 씁쓸한 댓글이에요. 9년 동안 뭐 했냐라는 댓글은 정말 정말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댓글이에요. 내가 9년 동안 우리 수정이랑 다 했어 임마. 팟캐스트도 보고 다 했어 임마. 사우나도 가고 댓글도 달고. 야 이거 잠깐 우리가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얘기했는데 이석기의 석방은 또 얘기 안 했네. 이석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갈려. 이거 또 웃긴 일이야. 또 이게 또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상균 위원장도 그냥 들어간 김에 죄값 다 치르고 나오세요라고 그냥 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생각나서요. 그냥 네네. 저기 이석기 그 통진당 해산 과정 같은 경우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죠. 나중에 한번. 네. 이석기 의원이 석방되면 이석기 의원 모시고. 얼마나 남았죠? 자,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광복절 비슷해요. 특사 때 이석기 전 의원은 그 절반이 안 돼가지고 형량의 안 돼서 절반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자 그러면 오늘도 또 1시간 또 넘게 잘 떠들어요. 열심히 떠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또 간만에 또 다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뵀습니다. 오늘 9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특집이었고요. 뭐 이런 방송이 또 나가고 나서 또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한번 뭐 기대를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주에는 또 수요일에 찾아뵙는 걸로. 이런 반응 돌아오지 않을까요? 야 앞으로 4년 동안 가만히 있어. 지금 4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 거면 9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죠. 자 아무튼 뭐 봄 꽃도 폈고 이제 날씨도 좋고 한데요. 다음 주에 그러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